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사안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국방 안보 전문 큐레이션 프로그램 디펜스 프라임. 오늘도 최고의 안보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요, 국군 외상치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외상치료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드라마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낭만닥터 김사부, 또 돌담병원 외상센터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 이 국군 외상센터라는 게 그거의 현실판인 건가요? 예, 뭐 전쟁에서 이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뭐 총탄 아니면 파편 이런 것에 의한 외상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초기에 얼만큼 잘 응급처치해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냐. 여기에 한 나라 군대의 의무 역량이 드러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안에서 총상 혹은 이제 폭탄이 터져서 생긴 상처인 폭발창 이런 것들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총이 불법이니까. 그쵸. 총 소지하는 게. 그쵸? 예, 그래서 뭐 정말 연간 사고를 세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결국 군에서 외상 전문 병원을 만들지 않으면은 네.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2022년 4월 20일에 군 최초로 국군 외상센터가 개소됐습니다. 네. 편집장님, 저는 2022년에 국군 외상센터 개소됐다는 게 더 놀라운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군에서의 어떤 응급성을 생각하면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 복무 중에 다친 장병들을 끝까지 치료하는 게 사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사실 그간 우리의 군 의료 체계는 낙후하다. 뭐 이제 이런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렇게 비난 여론이 나오면 군에서는 이를 개선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밝히는데 막상 구체적인 뭐 정책, 그다음에 뭐 예산 이게 늘상 이제 편성되지 않던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좀 밀리는 거죠. 뒤로 계속 이순신이가 뒤로 밀리고 특히 이제 숙련된 군의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일선 부대 의료 기기, 장비, 물자 뭐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좀 이전 얘기긴 합니다만 야, 학교 양호실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군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굉장히 높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최근 많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원격 진료나 이런 걸 활용하면 그만큼 이제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이런 접근들 그러니까 소위 군대 내에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가 진행이 된 게 하나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노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국군 수도병원에 바로 생긴 국군 외상센터. 그래서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군에 특화된 치료가 가능한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늦게 생긴 게 늦은 게 아니게 되려면 늦은 만큼 좀 첨단 장비라든지 좀 지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365일이고 24시간 진료 태세예요. 의료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군이라는 환경이 언제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한 거죠. 그렇죠. 이 군이라는 조직이 일단 평상시에도 무기를 운용하고 무기 외에 각종 중장비를 늘 운용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즉 일반적인 훈련 과정에서도 자칫하면 어떤 심한 부상자가 나올 확률이 늘 있는 곳이고 유사시나 전시가 되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따라서 이 외상 치료를 전담 외상센터라는 거는 특히 군에서 그 중요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게 총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총상, 폭발창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흔히 얘기하는 사실 민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외상이 교통사고거든요. 근데 이 교통사고와는 또 다르죠.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런 특수부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게 군에서 전문 외상센터를 가져서 운영해야 될 필요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다른 선진국 군대들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외상치료 인력과 시설, 센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현장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국군 외상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국군 외상센터가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중증 외상 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치료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치료를 주로 하셨어요? 국군 외상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후방 각지에서 작전과 훈련 중에 발생한 군 환자들을 메인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군 환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권역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간 외상 환자도 저희가 받아서 처치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동맹국인 미군 환자들까지 저희가 연락 오는 대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한 환자들의 초기 외상 처치부터 해서 응급수술 그리고 재활에 이르게까지 외상 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편집장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군에서는 무기 같은 걸 많이 다루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촌각을 다투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급한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서는 교통사고가 위주고 그러니까요. 예. 교통사고는 주로 둔상입니다. 물론 둔상이랑 관통상, 그러니까 총기 사고는 주로 관통상이고 폭발 사고도 파편상인 경우가 많고 폭발 사고는 보통 복합 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외상센터, 국내 민간 외상센터 및 미군이랑 다 연계를 해서 군 의료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양성된 군 의료진에 더해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교수급 의료진들이 365일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환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케이스가 많아야지 데이터도 쌓일 것 같은데 좀 역사가 좀 짧잖아요. 그동안 뭐 몇 명이나 치료를 받은 건가요? 현재 22년 외상센터 개소 이후에 23년 10월 기준으로 네. 총 315명의 외상 환자들을 저희가 치료를 했는데요. 거의 매일 한 명씩은 거의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증가 추세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가 민간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네. 119에서도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 환자들의 문의가 적극적으로 오고 있고요. 예.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장병들도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게 군인들 우리 군인들만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군인 치료를 메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민간인 저희는 국민을 위한 군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등한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맞습니다. 119와 협약을 MOU를 맺고 네. 저희가 민간인 치료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이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레벨 1 외상센터 벤치마킹. 레벨 1 외상센터. 레벨 1. 1이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뭐 종합 의료기관이랄까 가장 그 높은 성능이 잘 나오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거 벤치마킹 한다는 게 무슨 근데 말이에요? 이제 레벨 구분부터 좀 약간 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외과학회 외상위원회에서 이제 소위 외과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외과가 이끌어가야 되는 외상 진료의 그 어떤 표준, 그걸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상센터 등급 구분이 레벨 4부터 이제 1까지 있는데 레벨 4는 취약지 외곽 지역에서 이제 초기 처치. 예. 그다음에 레벨 3는 뭐 초기 처치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일부 교육 기능까지. 그다음에 레벨 2부터는 이제 24시간 운영이 되면서 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더 능력이 좋은 레벨 5를 지원을 하고 혹은 인구가 이제 좀 약간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실제 권역 외상센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레벨 5는 남다릅니다. 이제 한마디로 외상 치료에 관해서는 뭐 치료부터 교육까지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벨 1 트라우마 센터는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고 중증 외상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네. 예방, 재활, 교육, 연구, 뭐 심지어는 지역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는 거 이걸 모두 수행을 하는 번역 종합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레벨 1 외상 센터가 되려고 하면은 이 이제 미국 기준을 보니까 전체 외상 환자 1,200명 이상, 그다음에 중증 외상 입원 환자는 연간 24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규모가 저는 제가 듣기로는 큰 편인 것 같아요. 웬만한 뭐 대학병원 수준만큼. 미국에는 예. 근데 이게 한 600여 거의 700개 가까운 이 외상 센터 가운데서 예. 레벨 1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야.
그렇군요. 국군 외상센터가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 그리고 장비를 갖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국군 외상센터에는 외상 소생실이 2개, 그리고 외상 중환자실이 20병상, 그리고 외상 병동이 40병상이 있습니다. 네. 규모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미국의 유수의 외상센터들이랑 절대적인 규모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네. 제가 마이애미에서 봤던 외상센터는 소생실이 6개, 그다음에 수술실이 6개 이런 수준이었는데요. 네. 물론 거기는 그만큼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는 또 민간이었으니까. 어쨌든 저희 수준에서는 오는 환자들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외상 수술실이 2개가 있는데 유사시에는 일반 수술실을 외상 수술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인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수치적인 거 말고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동선인데요. 환자가 외상 소생실에 와서 수술을 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거 아니면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급한 환자가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도 저희는 굉장히 그렇죠. 아깝고 그 기다리는 시간도 아까워서 저희는 외상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외상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을 때 수술실, 중환자실 어디든지 분단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해서 짜놓았고 벤치마킹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좀 감동적인 소식들도 좀 있었어요. 지뢰 사고로 발목을 잃은 장병을 수술로 걷게 하기도 했었고 또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잃을 뻔한 보행자를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좀 사연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외상센터의 존재라는 게 군 자체에서 부상자가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한다는 의미뿐이 아니라 유사시에는 민간 부상자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군은 이게 외상 치료뿐 아니라 또 자체적인 어떤 헬기까지 포함하는 후송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군 외상의료 체계가 민간인 부상자 치료에 굉장히 크게 작동한 경우가 많아요. 아예 그쪽에서는 일반화된 그런 아이디어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매일같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건데 그래도 그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3가지 사례 정도가 기억이 납니다. 먼저 차 사이에 왼팔이 끼어서 완전히 뼈, 근육, 혈관이 다 망가졌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환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환자가 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팔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팔이 형태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팔을 살리려면 어떻게든 피가 가야 하는데 수술해서 다른 걸 하는 동안에 시간을 놓칠까 봐 저희가 수액줄, 일반 수액줄을 이용해서 임시 혈관을 만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혈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치료를 해서 팔을 절단하지 않고 살린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외상센터에서 이거는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환자를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환자를 우리 국군 외상센터까지 모시고 와서 네. 결국에는 이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서 발목을 살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지금 이제 발목이 형태만 유지된 게 아니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최근에는 뉴스에도 나왔던 케이스인데 성남에 있는 모 시장에서 민간인 환자가 트럭에 치여서 다리를 이제 절단해야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 역시 저희 국군 외상센터로 119가 후송을 해와서 이 환자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뼈가 안 부러졌는데 혈관만 다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도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케이스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뼈가 안 부러졌으면 많이 안 다쳤겠지라고 넘길 수 있었는데 외상센터에서 우리 외상센터에 방문을 해서 정형외과 각 의료진이 와서 보니까 다리 색깔이 이상하단 말이죠. 야, 이거 혈관 진짜... 다친 것 같다. 그래서 혈관 다쳤을 거에 준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서 바로 응급수술 들어가서 지금은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 하셨네요. 박수 한번 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세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데 자, 2번째 키워드 살펴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2번째 키워드는요. 네, 군 의무 후송 전용 헬기 메디온입니다. 메디온. 예, 메디온. 메디온. 예, 메디온 자랑스러운 국산 의무 후송 헬기입니다. 사실 이 메디온은요, 이 기체는 대한민국 국산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의무 후송 전용 헬기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디온이라는 말도 의무, 메디칼, 후송, 이베큐에이션, 그다음에 수리온 요걸 합쳐서 메디온이 된 거죠.
이 메디온 헬기에는 심실 제세동기, 그다음에 산소 공급 장치, 의료용 흡인기,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 장치 등 이 응급 후송에서 필요한 첨단 응급 의료 장비를 모두 장착을 해서 중증 환자를 최대 2명까지 후송 예. 중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이 메디온 헬기를 운영하는 게 이제 우리 항공 의무 후송 대대가 하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1998년 12월에 창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UH-60 블랙호크라는 헬기 6대로 이제 중대급으로 창설이 됐는데 이 헬기는 당시에 첨단 센서 같은 것들이 탑재가 안 돼서 악천 후 야간에 운용이 이제 제한이 됐고요. 기존 헬기가 GP나 GOP에 투입되지 어렵다.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무 후송 전용 헬기 획득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정부는 외국산 헬기하고 이제 국내 개발 비교하다가 자 우리 국내 수용 개발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개량을 해서 8대를 그래서. 도입한 겁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기술로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뭐 우리도 민간에서 다치면 응급차 타고 구급차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게 그만큼 군에서 외상을 입으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고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골든타임이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외상 환자에서 골든타임을 1시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사실 일원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1시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1시간 내로 제대로 된 센터나 제대로 된 의료진의 진료를 봐야 네. 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의무 후송 항공대대랑 연계를 해서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항공 후송이 가능하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에 못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급한 처치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4단급 의무대나 야전부대에서는 돌아가면서 교육을 겸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산악 지역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헬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차로 도저히 접근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결국 헬기가 갈 수밖에 없고 네. 그 헬기가 가더라도 착륙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특수 장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도 호이스트라는 특수 장비로 해서 아마 TV에서 소방 헬기나 이런 게 이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줄을 내려서 환자를 싣고 그렇게 해서 이송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게 산악지형뿐만 아니고 유사시에는 뭐 해상에서 배가 있지만은 그 배에 헬기가 착륙을 못 한다면 그 환자를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본토로 싣고 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재난 상황에서도 해상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응급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후송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아까 그 미국은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게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비교를 좀 해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군복무할 때 직접 봤어요. 진짜요? 예. 카투사가 뭔가 복통으로 입원을 했는데 네. 그 의정부에 있는 미군 병원에서 야 이건 우리가 핸들링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몇 분이나 진짜 헬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계급이 이병이었는데 그냥 자기네 그러니까 카투사라도 미군 안에 있으니까 이건 당장 살려야 된다고. 그렇구나. 다행히 큰 용산까지 후송을 헬기로 했어요, 진짜.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만 그 정도고 이 미군의 어떤 긴급 후송 체계라는 게 우리보다 훨씬 어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싶으면 정말 가차없이 실시가 되는 어떤 그런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군에 대한 좀 로열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건데 국군 외상센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응급환자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어 있습니까? 일단 국군 환자, 그러니까 군인 환자에 한해서는 저희가 국군 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닿으면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현장과 연결을 해서 화상통화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군의관, 의무원 또는 의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같이 연결을 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 환자가 항공후송이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육로후송으로도 충분한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후송이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가 센터에서 환자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의무후송 헬기가 출동을 해서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과정이 평균 한 68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골든타임 8분 넘는데 괜찮나요? 일단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8분의 시간을 또 아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 그 교육을 안에서. 통해 가지고 이제 환자의 초기 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을 하는 교육을 병행을 하는 거죠.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제 국군 외상센터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뭐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이 치료를 받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가 대량 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네. 이제 미군 여성분 가족분이죠. 여성분 한 분이 이제 수혈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 쪽에 연락이 왔고 네. 저희가 헬기 후송으로 받아서 치료를 잘 하고 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저희는 뭐 누가 오든지 치료하는 거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협약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은 뭐 미군이 다쳤을 때, 우리가 다쳤을 때 뭐 서로 뭐 교환할 수 있다든지 그런 뭐 약속 같은 게 있나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국군 외상센터가 이제 미군의 그냥 막 구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저희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미군에서 이제 해외 주둔 미군을 지원하는 보험 시스템이 인터내셔널 SO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협약이 맺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보험사에서 이 병원은 인정하니까 너희 미군이나 미군 가족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 지원 우리가 해주겠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 예.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외상센터를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을 받았다.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 70주년. 맞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거겠죠. 미군이 이제 장병 혹은 그 가족의 의료 지원은 굉장히 진심인데 이런 거죠. 장병과 그 가족들 복지 평상시에 못 챙기면은 어떻게 전시에 이 사람이 국가에 충성할 걸 기대할 수 있겠냐.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간 이제 대테러 전쟁 거치면서 부생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 결국 이제 이들에게 최상의 치료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건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렇게 우리 국군 수도병원에 지금 이제 이 국군 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던 뭐 경기 북부 외상센터라든가 뭐 남부 외상센터 혹은 뭐 부산에 있는 외상센터 등 기존에 이제 우리 있던 권역 외상센터들과도 연계를 해서 네. 자국군의 군인과 가족을 챙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 결과 당연히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네. 그다음에 동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기꺼이 동맹을 위해서 싸우는 주한미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이 아니죠. 이제 꽤 됐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다 전쟁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외상 환자 치료 능력. 그게 의외로 우크라이나 쪽이 우세해서 더 오래 가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사실 네. 틀린 말은 아닌 게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부터 이 나토와 협력하면서 이 부상자 치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전쟁 이후에는 나토로부터 응급 의료 물자로 이런 의료 물자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의무병 훈련도 상당히 강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상 환자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또 의무병 인력 확보에도 굉장히 진심이라 여성이 우크라이나도 여군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여성 군 인력 중에 상당수가 이 전투 의료병 컴뱃 메딕이라고 그러죠. 이 의무병이에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이 기초적인 뭐 응급의약품도 부족하고 또 후송 체계를 굉장히 지금까지도 후송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요. 아직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도 아니고 상당수가 그냥 부상당한 그 자리에서 후송도 안 되고 그냥 사망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또 야전 응급의료 체계는 또 미국과 더불어 세계적인 선진국 중 하나고 예. 실제로 미국이 쓰는 군용 응급의료 장비 중에 이스라엘제가 많아요. 네. 뭐 지혈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군은 어떤 외상 환자 생존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 러시아도 그렇고 하마스도 처음에 이렇게 습격을 할 때는 금방 끝내려고 하는 건데 길어지는 걸 보면 이것도 이 외상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능력도 무시할 수가 없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진다면 전쟁이 발발하거나 대형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민간 병원이 포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간 병원이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국군 의무사령부나 국군 외상센터가 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 경험을 비추어 얘기를 하면 네. 이스라엘 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에 튀르키예 대지진 때 제가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으로 같이 파견을 갔었습니다. 네.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WHO 소속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동식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모든 종류의 수술과 뭐 분만 포함해서 네. 그런 이재민들을 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WHO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친구들은 이미 준비가 됐던 거고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통계를 보면은 10월 7일 날 개전하고 10월 9일 날 통계를 보면은 부상자가 2,100명에 사망자가 한 800명 정도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측에서. 사망률이 25%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평소에 그렇게 준비된 그 이스라엘 군이 그 정도의 사망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 군의관들이 전문성을 위해서 미군과 같이 훈련하고 네. 분기별 일의 FTX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민간 소방과 MOU를 통해 가지고 민간 환자를 적극 수용하고 있고 그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일이 생기면은 네.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이쪽이. 그렇습니다. 뭐 외상 환자를 다루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다가 군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한 의료진들이 많이 올까 좀 걱정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군 의료진은 사실 과거에 아까 양호실 이야기도 하셨지만 양호실은 옛날 얘기 요즘 보건실이라고 해요. 예.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는 한데 어쨌든 그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실제로 뭐 그때 당시를 보면은 단기 그러니까 의무 복무 위주로 돌아갔었고 사실 의무 복무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명감을 기대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건 저처럼 이제 장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군에서는 역시 외상 환자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에 뭐 언론에도 보도됐던 우리 정형외과의 문기호 중령님 같은 분도 네. 계시고요. 저희는 팀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팀 면면이 어떤가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간호 인력들 다 중환자 간호, 수술 간호, 그다음에 그 소생실 간호에 다 특화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가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쪽에서 장기 복무를 해야겠다. 가장 큰 결심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일단 궁금해요. 제가 장기 네. 복무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제 생각을 들어주고 써줄 수 있는 곳이 공공의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외상 중요하잖아요. 예. 외상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민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예. 박수는 받긴 하지만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군에서 활동을 하면 군이 뭔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군 필요한데 왜 이렇게 뭔가 안 돼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침 제가 이제 외상외과 수련을 하고 민간병원에서 그런 수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외상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예. 사실은 말씀을 들을수록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국방의 그 의료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군의관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소위 뭐 국방의학원이라고 할까요? 뭐 국방의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잘 하면 그리고 예. 그를 위해서 저 같은 군의관들이랑 우리 간호장교들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 진료를 하고 좋은 예. 결과를 보여주면 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인력만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일단 인력 확충 포함해서 뭐 사실 인력이 제일 크긴 하지만
포함해서 뭐 재정적인 것부터 해서 그런 것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뭐 국군 수도병원, 그다음에 뭐 국방부 해서요. 수도병원 차원에서는 수도병원 안에 있는 정형외과, 마취과, 뭐 그 외상 관련된 임상과를 이제 수도병원 외상센터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게 이제 인력 배치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군 의무사령부 차원에서는 매년 장기군의관들을 외상 위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수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장기군의관의 한 50% 정도가 외과 및 외상 계열. 예, 그 외상 계열이라고 하면 외상 마취 뭐 다 포함해 되는 거죠. 정형외과, 외과. 그렇게 해서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같은 민간의사들, 경험이 많은 민간의사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대민 신뢰도도 높이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구로병원, 뭐 고려대 구로병원 그렇죠. 배우신다는 표현 쓰셨는데 몇 년 쌓이면 거꾸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오히려 좀 큰 사고들 많이 다루시니까. 그나저나 민간에서는 좀 네. 외과 의사 없다고 난린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군이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왜 네. 필요하냐면은 군에서 나는 사고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전방 같은 데 있는 주민들도 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군 외상센터가 지역권도 아니고 전국권을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상 환자 민간의 케이스가 잘 없고 그다음에 사실 이 병원들이 이거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우리 해군 계급을 같이 갈고 계신 이국종 교수님 네. 같은 이런 분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기는 어려웠죠. 근데 이제 반면 국군 외상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은 의무사령부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종합상황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에서 응급처치부터 메디온 헬기 보내서 긴급 의무 의송하고 거기다가 치료까지 소위 원스톱 응급 환자 지원 체계가 갖춰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러면 권역이 아니라 전역, 그러니까 전국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했지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더 가야 되는 거고 이제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외상의학, 뭐 재난의학 이 분야에서 뭐 임상 연구 같은 것들을 같이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물론 우리 교육 기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실습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국방부가 좀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뭐 대통령님 또 국회의원분들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방송 보시고 좀 이 부분만큼은 예산 아끼지 말고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전국권, 전역을 커버하는 외상센터다라는 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더 필요합니다. 받고 있지만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의 계획은 뭐 지원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군이 가진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민간 외상센터의 흐름을 보면 119가 먼저 접근을 하고 119가 센터에 연락을 하고 센터에서 그럼 데려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119랑 민간센터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군은 말단 부대부터 중앙에 있는 저희 외상센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지금 그 시스템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입니다. 상황센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외상센터, 그다음에 의무후송항공대 이런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계를 한다면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외상 시스템보다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수한 의료진이나 우수한 장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는 뭐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팀 단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외상센터 자체도 사실 지금 이상으로 각종 역량을 더 확보하고 늘려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의무병원이라든가 야전의료, 특히 야전의료 체계도 굉장히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로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하는 초동 대응자들, 쉽게 해서
가장 먼저 환자를 발견하고 그 환자의 응급처치를 하는 의무병 단계부터 또 굉장히 향상을 시켜야 돼요. 사실 네. 외상센터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게 이 환자를 처치를 해가지고 네. 당장 이 외상센터까지 살려서 보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미군 같은 경우도 이 초동 조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에서 이 초동 조치하는 의무병들의 훈련하는 것만 봐도 정말 이거는 진짜 군 의무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냥 민간의 어떤 그 응급 구조대 자격증을 따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장비도 네. 정말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 진짜 이렇게 큰 배낭에 가득 찰 정도의 장비를 주고 또 그것들을 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시켜요. 제가 그 미군 의료병들 훈련이나 어떤 뭐 기술 경연대회 이런 걸 몇 번을 취재해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진짜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골든타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소한 이 사람을 1시간 동안은 살려서 후송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물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말 더욱더 많은 투자와 준비와 노력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특히 민간에서는 아 이게 우리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잘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일단 뭐 민간인을 대상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소방에 얘기를 해서 소방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으면 연락하고 수용이 안 되면 우리한테도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MOU도 그렇고 항상 전화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종합상황센터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었는데 야전 부대를 다니면서 교수님이나 군의관들이 가서 현장 처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교육도 해주고 더불어서 뭐 저희 외상센터 한라인이나 그 전호가 찍힌 그런 명함들도 돌리면서 절대 까먹지 말고 환자가 생기면 지체 없이 연락해라. 네, 누가 들으면 막 비즈니스 하는 것 같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네. 비즈니스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으면 예,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 명함 저도 좀 주세요. 예, 당연히 드려야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치료를 잘 해서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최고의 홍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군외상센터 제1외상진료과장 김윤섭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24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를 개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군 전투력을 보전하고 국가 위기 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해가는 군 최상위 의료기관 국군수도병원의 임무인데요. 오늘의 D-Day, 군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국군수도병원의 전신. 1949년 7월 1일 수도육군병원 창설일로 돌아가 봅니다. 1970년대까지 군 의료 수준이 민간 병원을 앞질렀을 만큼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있어 군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중 군병원 최초로 종합병원 인증을 받은 국군수도병원의 임무 수행은 주목할 만합니다. 국군수도병원의 역사는 1949년 7월 1일 수도육군병원이 창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71년 10월 수도통합병원으로 신축 개원되며 1984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명칭인 국군수도병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365일 24시간 중증 외상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국군외상센터가 건립되며 중증 환자에게 최신 장비, 시설, 인력을 통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최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군외상센터는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상, 폭발창과 같은 특수한 외상치료에 특화된 만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전방부대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로 발목 절단을 고려할 만큼 부상이 심각했던 표정호 병장의 발목을 17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보전시켜 군 최상위 병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22년 12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외상환자 후속 및 진료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23년 1월부터 권역 내 민간인 외상환자에 대한 치료까지 담당하며 군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외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갖추는 등 군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장병 및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하며 최상의 감염병 관리시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정한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으로서 방사선 비상진료를 실시해왔으며 2017년 임상의학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군 호발 질환 및 특수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장병과 국민이 신뢰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 끝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365일 24시간, 오늘도 우리 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요즘 AI가 의료 현장에서 대세잖아요. 네. 이제 외상센터, 국군 외상센터도 그럴까요? 예. 당연히 뭐 노력하고 있죠. 우리 군 또 첨단하면은 굉장히 목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군 의무사령부는 첨단 ICT 기반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 사업 요거를 실시를 해서 국군 외상센터에다가 AI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뭐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군 의료 체계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진료 접근성입니다. 아까 네. 우리 그 과장님 와서 말씀하시면서 명함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을 최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자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걸 자동화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혹은 의무 기록 같은 거 이제 음성으로 얘기하는 거를 자동으로 적어서 보내고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뭐 환자들을 그러니까 환자들의 상태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 뭐 중환자실이나 뭐 일반 병동이나 이런 뭐 생체 신호 같은 거를 뭐 수집을 해가지고 해서 우리 옆에서 뭐 삐삐삐 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뭐 AI나 IoT 같은 걸로 연결을 해가지고 해서 전부 중앙화 관리를 할 수 있게 뭐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응급 의료와 원격 진료를 얼만큼 현실적으로 연결시키느냐 그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벤치마킹 하겠다는 게 미군의 레벨 1 외상센터였잖아요. 그럴 때처럼 전시나 국가적 재난 상황 때 이 국군 외상센터가 중심이 돼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떤 역량을 좀 갖추면 좋을까요? 뭐 지금 뭐 새로운 역량을 갖춘다기보다도 네. 지금 기존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걸 갖춰야 되는지에서 이미 다 잘 아시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점점 예상되는 어떤 환경에 맞춰가지고 또 계속 발전을 나가시키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이 초동 대응하는 분들 이분들도 같이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부상자들이 외상센터까지 살아서 가야 되거든요. 즉 이 초동 대응을 하는 뭐 의무병이라든가 뭐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이 부상자를 발견하자마자 최소한 이분들이 1시간은 살 수 있도록 치료를 그러니까 응급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많은 투자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상센터에 맞춰서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화하고 뭐 더 많으면 좋은 건데 이게 다 뭐 지원이 돼야 말이죠. 근데 지원을 하려면 일단 왜 중요한지 아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특수 외상, 이거 처치할 수 있는 종합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가 깨달아야 되고요. 이러한 인식의 바탕을 한다면 네. 인력 예산, 야 우리 이거는 우선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사람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확보할 수 있냐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예. 중요하죠. 그리고 세트장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렇게 두 분이 있어야지 또 디펜스 프라임 우리 잘 아유, 감사합니다. 가운데 잘 그럼 계셔서 사람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네, 우리 국군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레벨 1 전역 외상센터로 국군 외상센터가 도약해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